안녕하십니까.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인 숭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오늘 이제 2015학년도 입시가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정시 12월 30일 정시 모집이 이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었고요. 이제는 학생들이 이제 그 합격만 또 이제 기다리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 되었는데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던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예비 고3 학생들, 우리 2학년 학생들이 중심으로 이 방송도 보셔야 되겠고 이제 그 학생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우리 2학년 학생들 또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과 함께 슬기롭게 학습을 해나가면서 고3을 대비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요, 자녀 마음을 읽고 그다음에 학부모 동행 학습 이런 내용으로 주제를 잡았는데요. 대체로 이제 이런 강의들은 이제 의학적인 접근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사회학적 그리고 경험적인 측면들 그리고 평가원에서 연구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학부모님들이 겨울방학을 대비해서 학습법을 도울 수 있는지 또 앞으로 고3 생활을 어떻게 동행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겨울방학을 잘 보내서 고3을 슬기롭게 보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잠시 후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타임으로요.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 우리 자녀들과 학부모님들의 우리 같음과 다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다녔을 때 상황하고 뭐가 다른지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과 또 뭐가 달라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권하는 내용들이 내가 생각하는 거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이 또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과 이제 부모님 세대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입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요즘에 인기 있는 방송이 있죠. 드라마 보면 그 응답하라 1988 바로 이제 그 1988년도 전후에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인데요. 뭐가 이제 가장 큰 차이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다른 것은 평가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부모 세대들은요, 대체로 학력고사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치렀습니다. 이 학력고사라고 하는 시험은요,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이제 암기력을 바탕으로 주입식의 어떤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 또한 대학을 가는 방법도요. 이 학력고사를 이용해서 학력고사 점수 1.2점에 따라서 학생들의 차등하고 변별을 만들어서 대학에 합격시키는 이런 단선적인 방식이었고요. 또 대학을 보낼 때도 4년제 대학의 지원 기회가 2번 있었죠. 사실상. 그래서 전기대, 후기대 아마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전기대, 후기대 2번 있었지만 지금의 정식 가나다군처럼 대학들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전기대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있고 후기대 일부 대학들이 있는 이런 방식으로 대학 입시 선발을 했던 약간 좀 단선적 구조였죠. 하지만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 6회, 그다음에 정시 3회, 거기에 또 뭐 수시 정시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군외 대학들이 일부 있고요. 또 전문대까지 해서 옛날 80년대, 90년대의 선발 방식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자녀와 부모가 다른 점으로 하나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측정의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980년대와 이제 90년대의 이제 그 평가 방식들, 예.
평가 방식들을 잘 살펴보시면 주로 이제 암기력을 토대로 하는 이런 평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사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 자체가 되게 단순한 암기였죠. 그래서 다음 중 3.1운동이 일어난 해는 그래서 뭐 1번 1917년, 2번 1918년, 3번 1919년 이런 식으로 정답을 해서 사지선다해서 답을 하나 고르는 이런 방식이 문제가 1980년대, 90년대에 주를 이루었던 학력고사의 형태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이제 문제 자체가 이해력을 토대로 해서 창의력, 응용력 이렇게 이제 바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가 아니라 암기한 것은 기본으로 토대로 하면서 새로운 문제 상황을 던져주죠.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문제 상황들, 그 상황들을 자기가 공부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방식의 이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때의 공부법하고 지금의 공부법이 좀 달라져야지만 사실은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라는 점을 좀 다른 점에서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전형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전형 방식은요, 80년대, 90년대에는 이제 학력고사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 딱 두 가지만 가지고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했죠. 상당히 단선 체제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의 단판 승부, 1년에 딱 한 차례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보고 80년대 초반에는 학력고사를 먼저 보고 대학 그 점수를 바탕으로 대학을 지원을 했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는 대학을 먼저 지원한 다음에 대학에 가서 학력고사를 봐서 이제 가는 어쨌든 뭐 두 가지 방식 모두 한 번 단판 승부로 이루어졌던 방식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자녀 세대들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방식을 잘 살펴보시면 수능, 생활기록부, 그다음에 논술, 적성, 면접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 입시에 접근을 하게 되고 그 기회도 수시 6회, 그다음에 정시 3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 세대와 그다음에 자녀 세대가 입시에서 있어서 은근히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자녀 세대나 학부모 세대나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뭐 따지고 보면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하고 싶은 마음, 성적을 올리고 싶은 마음 당연히 같고요.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 이것도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자녀나 그런 부분에 어떤 공감대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도 학부모님들이 보실 때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저 녀석이 공부를 안 해서 쟤는 목적이 없나, 쟤는 공부 잘하고 싶지 않나, 좋은 대학 가고 싶지 않나 이렇게 이제 조바심을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본인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또 본인도 성적을 올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같은 마음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이제 다른 어떤 놀 수 있는 부분들, 좀 쉬고 싶은 부분들을 다 제껴두고 책상에 앉아서 그 책을 보고 하는 이런 행위가 이제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외워줄 건 또 외워줘야 되고 풀어줄 건 풀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귀찮은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귀찮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목적적으로 같은 목적,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은데 부모님들이 보실 때 제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쟤는 왜 공부를 안 할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 애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연초가 되면 아버님들 어떻습니까? 담배를 끊어야지 하고서 결심은 하지만 담배가 안 좋다는 거 공감대 다 알죠. 누구나 다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막상 또 이제 끊으려고 하면은 쉽지 않은 것처럼 아이들도 공부를 해봐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지만은 그 부분을 실천하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잘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의 그 힘듦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부모나 자녀 세대나 공통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자녀들만 귀찮아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이 작용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자녀들을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냐면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자기주도 학습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부분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학교 야자실에 가서 학생이 그 저녁 때 밤늦게까지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는 이제 독서실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학원 다니지 않고 과외 받지 않고 뭐 이런 모습들을 이제 부모님들은 자기주도 학습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들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한 내용들을 아이들이 좀 작성을 하는데 보면 대체로 이런 마음이에요. 그럼 대체로 이제 보면 자기는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 나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뭐냐? 자기주도 학습은 사교육을 안 받는 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주도 학습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주도 학습이란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선택하는 능력 또는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활용하거나 뭐 만들어내거나 하는 자기에게 맞는,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성적이라고 하는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는가, 이게 바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책을 읽는다거나 또는 이제 강의를 듣는다거나 결국 말과 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강의를 들을 때 훨씬 더 이해를 잘하고 좀 더 학습 효과가 올라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글자,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해독을 하면서 학습 그 효율이 올라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나에게 어떤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의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 스스로를 잘 판단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 돼야 되는데요. 한 가지 좀 재밌는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영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영어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뭐 학원도 다녀보고 또 과외도 받아보고 또 본인이 혼자 영어 개념서를 사가지고 뭐 읽어도 보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앞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영어 책 보면은 이제 그 문법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문의 오형식, 글의 오형식이라든가 뭐 이런 앞부분은 애가 굉장히 많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많이 했는데 사람이 이제 그 3일, 4일 지나면은 이제 의지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앞부분에 대한 학습만 잔뜩 하고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5년, 6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찔끔. 그러니까 영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체로 지금 모의고사를 봤을 때 4등급 때가 나오는 4등급 이하 때가 나오는 학생들 4에서 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원점수로 말하면은 한 70점에서 60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제 바로 그 공부법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학원을 찔끔 다니고 어떤 개념서를 찔끔 보고 뭐 이런 보충 수업도 찔끔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끝까지 이제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럴 경우에는 마음 먹고 공부를 이제 다시 하려고 해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니까 공부에 대한 흥미,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에 대한 흥미가 아주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학생도 그런 학생이었는데 영어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이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흥미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의뢰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가 공부하기가 영어 공부할 때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이 학생이 영어 책을 펴면은 그래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좀 책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루션으로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이렇게 해보자. 영어를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자. 근데 영어를 하루 한 번에 시작부터 끝까지 1시간을 쭉 채우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쪼개자. 그래서 15분씩 영어 공부를 하고 15분 영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5분 영어 공부를 하고 다른 공부를 해서 하루에 4번씩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시간을 채운 거죠. 그리고 1시간이 채워지면서 15분씩 4회를 하니까 이제 60분이 채워졌고 이 학생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5분 공부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공부를 해나감에 따라서 20분, 30분 시간이 늘었죠. 그러면서 결국 한 3개월, 4개월 뒤에는 영어 성적이 서서히 올라가는 그리고 수능까지 갔을 때 성적이 꽤 많이 올라가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던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역시 이제 집중력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외국에 있는 사례입니다. 근데 외국의 모 대학교에서 이제 수석으로, 그러니까 차석으로 졸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석으로 졸업한 한 대학생의 이제 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대학생은 이제 ADHD, 그 주의력 결핍 일종의 환자였던 거죠. 그래서 본인의 집중력이 한 3분, 4분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집중력은 짧고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그 학생은요. 방에 4개의 귀퉁이에다가 책을 한 권씩 놓고요. 그러면서 한쪽 귀퉁이에서 한쪽 귀퉁이로 책을 읽으면서 걸어갑니다. 한 2, 3분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 걷는 동안에 읽는 책은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래서 한 책을 들고서 반대쪽으로 걸어가면서 한 2, 3분 정도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이제 집중이 떨어졌어요. 예, ADHD니까. 그리고 그 책을 바닥에 놓고 그 바닥에 있던 책 하나를 꺼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책을 읽고 그러면서 방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책을 읽습니다. 2, 3분씩의 자신의 집중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결국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하고 이제 성적을 향상시켰던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하는 데서 이제 출발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점검이 되면 내 집중력이 15분밖에 안 돼. 내 집중력이 30분밖에 안 돼. 그럼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는 그다음에 또는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목이 이제 재미가 있는가, 흥미가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가장 집중력을 높여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런 방식들. 이게 바로 결국 자기주도 학습이고요. 그런 역량들이 갖춰져 있는 학생들이 결국 이제 성적을 올릴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일반적인 이제 선생님들이 느낄 때 경험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굉장히 흔한 이야기인데요. 되게 말처럼 이제 쉽지만 실천이 쉬운 건 아니지만 흔히 이제 우리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제 꿈입니다. 꿈. 진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뭐 이렇게 이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이 없다. 그러니까 진로의 방향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참 그 상담해주는 선생님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답답한 면도 좀 있죠. 하지만 요것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꿈과 그것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꿈이나 진로는 일종의 이제 방향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어떤
그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뭐 핸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그 꿈을 실천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실제 작동하고 있는 이제 엔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제 직업 또는 전공 이것을 이제 꿈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 대체로 저는 그 진로가 불투명해요. 저는 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일수록 그 꿈 또는 이제 진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전공이나 직업적인 면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좀 생각을 좀 바꿔서 본다면 꼭 직업과 전공이 꿈일까요? 또 물론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상적인 부분이고 꿈일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것만이 꿈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더 좀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서 어떤 학생은 그 음대를 지원하는 학생이었는데 음악을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음악을 하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모의고사를 보면 수학이 100점이 나오고 또 대부분의 과목에서 1등급이 나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음대를 갈 건데 음대는 그 수능 성적이 그렇게 만점까지 나올 필요는 없는데 왜 그 일종의 이제 실기보다는 이렇게 교과적인 공부들을 열심히 하니라고 이제 물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문현답을 들은 거죠.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수학 문제의 정답을 맞힐 때마다 짜릿함을 느낀답니다. 희열을 느낀답니다. 그 재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원대한 꿈은 훌륭한 작곡가가 되는 게 원대한 꿈이겠지만 이 친구의 바로 현실적인 바로 앞에 있는 소소한 꿈들은 뭐냐? 수학 문제를 하나 더 맞춤으로써 본인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었죠. 바로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꼭 그 원대한 꿈,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거야 또는 어떤 전공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이런 원대한 꿈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어떤 과목에서 성적을 올려볼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 또는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은 각 교과마다 굉장히 많은 이제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에 따라서는 그 어떤 특정 단원에서 막혀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단원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말 거야 하는 그 별거 아니지만 그 꿈들, 그런 직업, 꼭 직업과 전공까지 가지 않지만 멀리 가지 않지만 당장에 내 눈앞에 나와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결국 학생을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자녀들과 학부모님들 한번 꿈이 없다면 또 꿈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른다면 당장에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3월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때에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 성적하고 다르게 어떤 부분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목표 또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어떤 파트를 내가 완전히 소화하고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들 이런 이제 소소한 목표들이 바로 이제 꿈으로 이어지 가면서 성적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첫 시간에는요, 지금 제가 학생들과 부모님 세대의 같음과 다름에 대해서 좀 살폈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살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또 그것은 꼭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도 어른이지만 잘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아이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고요. 또한 우리 아이가 또 우리 학생들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는지 좀 점검하고 성찰을 해보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한번 만들어 가보는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좀 되짚어 보고요. 잠시 광고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3이라니. 내가 고3이라니. 내가 고3이라니. 예, 지금 뭐 잠깐 그 쉬는 동안에 영상이 나갔는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뭐 일정이 나왔지만 2015년도 1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할 때 그때 모습이 벌써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이 연말까지 언제 갈 것인가, 연말이 올 것인가 이런 생각했지만 벌써 1년이 다 지나고 말았네요. 예, 이번에 이제 2부에는요, 그 학습과 그다음 환경 이런 부분들하고 좀 생각해가지고 그 상관관계들을 한번 좀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알려드릴 부분은요, 이건 뭐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요.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요. 2014학년도 수능을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과 또 그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통계로 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주 의미 있고 시사하는 바가 큰 어떤 그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살피는 시간을 가지면서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요. 학생에게 질문을 했어요. 부모님 또는 이제 가족과 학교 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표준 점수. 그래서 상중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상중하는 바로 이제 부모님과 얘기를 많이 한다 상, 그리고 별로 하지 않는다 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화를 많이 하는 학생들일수록 표준 점수가 지금 100점이 넘어가고 있죠. 표준 점수 100점이면 평균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표준 점수가 100점 이하면 평균 이하라는 건데 부모님과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평균 이상의 성적을 낸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보세요. 부모님과 학교 생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님과 성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아이들이 보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자세히 보면은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얘기를 많이 하죠. 선생님과 있었던 일들,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부모님들은 그 이야기들을 듣죠. 들어주면서 같이 웃어주면서 아이들이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과 대화가 단절됐는가? 아이들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이들의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을 고민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시기가 언제쯤부터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학교 생활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성적이 높다. 그러면 대부분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못하는 경우는 어떤 때냐? 잘 생각해 보면은 학교 생활을 아이가 얘기하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그건 됐고, 그러면서 뭐로 넘어갑니까? 성적 얘기로 넘어가는 거죠. 네 학교 생활은 알겠는데 그래도 성적은 어떻게 됐니? 성적을 올려야지. 이렇게 나오면은 대화가 단절되죠.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죠. 아이들과의 대화가 단절되면 성적은 지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 참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학생들과 대화의 주제를 들을 때 너무 성적으로 국한시키지 말아달라는 거 이번 첫 번째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두 번째는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선생님이나 친구가 많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에 따른 표준 점수 평균. 그러니까 여기도 질문을 자세히 보면 자신을 인정해주는 선생님
친구가 많다고. 근데 진짜 많은 게 아니고 학생이 느낄 때에 나는 학교에 가면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줘라고 믿고 있는 학생. 다시 말해서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이죠. 자존감이 높을수록 성적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건 뭐 이제 자존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세 번째 보면은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표준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앞서서 본 부분보다 표준 점수 차가 사실은 훨씬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 근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과연 집중을 많이 할까요? 예. 제가 제 경험을 볼 때, 제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도 제법 존재합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와 집중을 하는 경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앞서서 얘기를 좀 앞에 부분을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의 그 평가 방식은 창의력, 사고력, 이해력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들하고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데요. 아이들은 10대입니다. 아직 20살이 안 된 10대 학생들이고요. 선생님들은 적어도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선생님들이 계세요. 수업은 교과의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상호작용이에요. 그 수업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져요. 교과의 내용만 전달받으려면요, 인강 들으시면 돼요. 인터넷 강의만 들으면 교과의 내용만 따박따박 전달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업 시간이 중요하냐? 하나의 주제를 두고 그 선생님들의 연령에 따라서, 연배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경험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10대 아이들, 경험이 부족한 우리 10대 아이들은 선생님으로부터 해석해서 듣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정치적인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다양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다양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고력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수업이 반드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지식의 전달만을 수업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학생들이 수용할 때 성적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수업 시간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교과적인 내용을 막 가르치시다가 약간 좀 여담을 해요. 그 여담을 하시면 학생들이 바로 뭐 딴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딴 공부를 하는 경우의 학생들도 사실은 있어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럴 때 과연 그것이 옳은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8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그 여성 그 사법고시, 여성 중에 이제 최초로 사법고시 수석 합격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선생님들을 제가 한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그 사법고시 수석하신 그분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노트가 2개였대요. 그래서 하나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받아 적는 노트였고, 하나는 선생님들의 농담을 받아 적는, 여담을 받아 적는 노트였대요. 그러니까 그 수업의 모든 부분을 다 수용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고력과 이해력이 넓어지면서 10대의 학생들이 앉아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사고력들을 배워나가는 과정, 그것이 수업입니다. 따라서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일수록 사고력과 이해력을 측정하는 현대 시험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결과를 통해서도,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이미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하는 부분들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시면요.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에 따른 표준 점수 평균입니다. 역시 다른 어떤 평균 점수 차이보다 또 많이 벌어져 있게 되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대답 잘하고 발표 잘하고 준비 잘해온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간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선생님들은 그 학생의 눈만 보고서 수업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수업의 집중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앞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 여기서 한 가지 해결책이 하나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화를 해나갈 것인가. 그러면 한 가지 빼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그것은 뭡니까? 성적에 대한 직접적인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리고 학교 생활과 그 다음에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는지, 수업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시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근본적으로 학생이 성적이 올라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좀 우리 부모님들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시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꼭 좀 알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에 학생들이 도대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원을 해주실 때 겨울방학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도움을 주실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건 뭐 이제 잠깐 여담입니다만은 우선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먹을 때 이제 고3에 올라가서 이제 아이들이 잘 먹어야 된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그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음식물들, 보약들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 정신과 의사분께서 직접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잘못 먹은 한약 같은 거 통해서 거기서 뭐 특히 요즘에는 이제 외국에서 한약 재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중금속이 섞여 있는 한약 재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많이 먹으면은 집중력이 중금속이 이제 중독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입증되지 않은 보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이제 학생들이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비타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에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고3에 올라갔을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방학이니까 24시간이 학생에게 온전히 주어지지만 고3에 올라갈 경우에는 일단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7시간의 정규 수업은 들어야 돼요. 그 정규 수업은 수능 5과목을 반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능 과목도 있지만은 또 수능 외의 과목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정규 수업의 내용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형태로 내신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공부를 해줘야죠. 특히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은 최근에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고3에 올라가면 하루에 7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신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또한 자습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뭐 저녁, 중간중간에 식사도 해야 되고 쉬는 시간도 있고요. 뭐 과제도 사실은 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되게 여러 요소들이 학생들이 자습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특히 9월 달이 되면은 수시 원서 접수도 하게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도 또 써서 또 서류도 정리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3이라고 하는 시간이 빡빡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3에 됐을 때 어떻게 하면 고3 생활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지금 해결해야 될 것들을 찾는 것이 좋겠죠. 그럼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공부를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쪼개봅니다. 어떻게 쪼개야 되느냐? 단기간에 공부를 많이 해서 단기간에 많은 부분의 공부를 하고 함으로써 성적을
올린 다음에 그리고 이 한 번 올라가면 좀 줄곧 쭉 이어져 가서 점검하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공부가 있고요. 그런 교과목들이 있고요. 2학년이나 겨울방학이나 3학년이나 일정한 시간을 두고서 고르게 공부해야 되는,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교과목이 있죠. 그러면 눈치채셨겠지만 뭐겠습니까? 단기간에 바짝 해가지고 일정 수준을 올린 다음에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과목들. 그렇죠. 바로 탐구 과목들이죠. 그래서 탐구 과목들을 이번 겨울방학 때 탐구 과목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탐구 과목들을 준비해야 되는 여러 이유가 많이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3에 올라가서 탐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7시간 수업 듣고 5시간 부족하죠. 거기에 영수는 또 안 하면 떨어지니까 영수는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탐구 최소한 2과목인데요. 탐구의 내용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탐구의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기 그 목차나 이런 걸 살피면요. 대학교의 그 해당 전공하고 거의 목차가 유사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만 약간 고등학생들이 알아야 될 내용만 좀 추렸을 뿐이지 대학의 전공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요하는 과목들이 탐구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탐구 과목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시간을 고3에 가서 하면은 하루에 1시간 정도 탐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나올까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탐구를 끝까지 끌려다닙니다. 어떤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못하고 여름방학 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름방학은 지금 겨울방학에 비해서 기간도 짧고요. 또 수시 준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은 사실상 그렇게 탐구를 만회할 만한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방학 때 탐구를 무조건 해줘야만 고3 생활이 편해지는 거고요. 또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경우에는 그 면접을 하게 되죠. 그 면접을 할 때 대체로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 사회계열과 또는 이제 상경계열, 또 역사, 철학 본인의 탐구 과목 선택하고 대학에 전공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많죠. 자연계 학생들은 더 그 일치도가 높아지는데요. 면접을 할 때 해당 전공 과목에서 면접을 할 때 내가 선택한 탐구가 전공 과목하고 일치하는 것을 일찍부터 잘 준비가 돼 있으면 면접할 때 얼마나 수월하겠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신다면 탐구 과목의 중요성 이번 겨울에 꼭 좀 깨달으시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자연계 학생들은 탐구가 논술 시험하고도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탐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만 보는 논술로 또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수학 논술 보는 대학들의 경쟁률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탐구 과목 좀 열심히 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영어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일정 시간을 수능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가는 게 좋은데요. 좀 더 팁을 더 드리자면은, 그러면 겨울방학 때는 수학하고 영어 중에 그럼 어디에 더 비중을 더 두는 것이 좋으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만 좀 얘기를 드리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의 정시 전형에서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은 있습니다. 수학을 반영하지 않거나 수학 비중이 낮은 학교들은 있지만 영어 비중이 낮은 학교들은 없습니다. 영어는 최소한 20% 이상은 다 반영을 하고, 문과 같은 경우는 40%, 50%까지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수학하고 영어 중에서 해야 된다면 영어를 조금 더 겨울방학 때 많이 해두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고 수학은 놓치면 안 되겠죠. 수학은 꾸준한 과목이니까 꾸준하게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요. 이번에는 이제 그 시험 일정을 통해서 시험 일정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이런 방식들이 달라져야 되겠죠. 고3에 올라가면은 이제 시험을 많이 봅니다. 당장에 3월 초부터 3월 10일부터 이제 고3에 올라가면은 모의고사가 잡혀져 있는데요. 모의고사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연이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편하시겠죠. 그래서 고3에 올라갔을 때에 이런 시험을 목표에, 아까 제가 앞서서 자기주도 학습 얘기를 할 때
목표,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학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고3에 올라갔을 때 내가 전공과 직업에 대한 구체적 꿈이 없다면 모의고사를 잘 보겠다고 하는 단기적인 목표들을 세워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런 방식을 학생들이 선택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고3 올라갔을 때 어떤 시험이 있고 그 시험에 각각의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정해서 그 시험들을 대비해 나가고 그것이 1년의 계획으로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3월 10일에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출제를 하는 시험인데요. 이미 이제 그 12월, 1월 요 겨울방학 사이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를 하게 됩니다. 시험을 보는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하나고요. 이 3월 모의고사에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활용하는 방식은요. 일단 겨울방학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방학 때에 지금 겨울방학의 모든 목표를 3월 모의고사에 맞추세요. 저는 이제 제가 상담할 때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아까 탐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탐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3월 10일 날 내가 수능을 보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탐구를 완성해라.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겨울방학 때 준비했던 부분들을 충실하게 확인하는 시험이 바로 3월 모의고사입니다. 결과적인 실험, 뭐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요. 3월 모의고사의 성적이 수능 성적하고 수능 성적,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그 1년에 보는 시험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높게 나타나는 시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체로 3월 모의고사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고3에서 공부를 성적을 올린다는 얘기는 3월 모의고사의 수준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3월 모의고사보다 얼마나 덜 떨어지느냐 이 정도로 이 3월 모의고사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3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이제 그 3월 모의고사가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겨울방학을 보내시는 거,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4월 모의고사입니다. 4월 모의고사는 4월 6일에 지금 시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약 한 달 뒤, 한 4주 정도 뒤에 시험을 보는데요. 요건 이제 역시 그 경기도교육청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는 그런 시험입니다. 여기서는요. 3월 모의고사에서 본인이 이제 틀렸던 부분들, 실수했던 부분도 있고 또 몰라서 틀렸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기출 문제 많이 풀어 보시면서 3월 모의고사에서 내가 가장 많이 틀렸던 과목은 무엇이고 또 틀렸던 과목 안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단어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시고 오답노트 만드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4월 모의고사에 접근을 하시면요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이제 고3 학생들만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모의고사가 끝나면은 대체로 이제 모든 고등학교가요. 중간고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중간고사는 대체로 4월 말 내지는 이제 5월 초에 시작이 돼서 5월 15일에 이제 스승의 날 전후해가지고 그 전에 아마 거의 다 이제 시험들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4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3주에서 4주 정도 뒤에 시험을 보는 게 바로 이제 중간고사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3학년의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내신 시험이 3학년 1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이제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한 학기, 3학년 한 학기만 수시에서 들어가거든요. 한 학기만. 근데 반영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33.3%, 1학년 33.3%, 2학년 33.3%, 3학년 33.3% 이렇게 반영 비율이 되는 내신 반영을 할 때 이걸 고르게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학기만 3학년은 한 학기만 반영하는 거고 1, 2학년은 두 학기를 반영하는 거니까 3학년의 비중이 사실상 큰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은 무려 50% 반영하는 내신을 그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뭐 3학년 내신이 결정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1학년, 2학년 때 예컨대 영어를 못했다. 그런데 내가 3학년 1학기 때 영어 내신 성적을 올렸다. 이게 이제 또 성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학생의 그 성적 향상하는 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든가 학업 역량이라든가 학업 역량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의 중간고사는 정말 그 어떤 시험보다도 중요한 시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4월 6일 날 4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시험 끝났다 해가지고 놀시면 안 되고요. 그때부터 바로 이제 3주, 4주 작전으로 이제 내신을 정리해가면서 중간고사를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이제 끝나면요. 한 25일 정도, 그러니까 3, 4주 있다가 정말 중요한 6월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6월 모의고사는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을 하는 시험이죠. 그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6월 모의고사의 출제위원과 9월 모의고사의 출제위원 그리고 수능의 출제위원은 동일은 아니지만 같은 풀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의 수준은 거의 수능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수능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가늠하는 또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6월 모의고사부터는 재수생들이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생도 같이 보는 첫 번째 시험이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 3월 모의고사보다 6월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좀 크게 하락하는 고3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하락하는 경향들이 보이고 이 6월 모의고사 성적이 그대로 수능에 나온 수능 수준으로 수능의 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매우 중요한 시험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충분히 좀 대비를 하신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아주 재밌는 발표를 했어요. 뭘 했냐면은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에 대한 학생들에게 수능은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그 평가원에서 예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고려해서 수능을 출제했느냐? 9월 모의고사와 수능 사이에 2달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 2달 동안 학생들이 공부해서 성적이 향상될 것을 고려해서 수능을 출제했다. 다시 말해서 9월 모의고사보다 어렵게 출제했다를 이번에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내년에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우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상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좀 이제 두 가지 강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또 자녀들을 위한 겨울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경험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뭐 의학적인 또는 통계적인 결과들은 일부 평가원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에게는 상당한 참을성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학생들과의 대화를 많이 하되 성적 이런 부분들로서 학생들을 자극하는 것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고요. 좀 답답하더라도 기다리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부모님들이 너무 완벽한 것을 요구하면 학생들이 또 숨막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융통성 있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기다려줘야 되겠고요. 학생들은 시험 계획, 고3에 올라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시험 계획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작은 목표들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이런 좀 지혜로운 고3 생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겨울방학 학부모님과 자녀들 일치 단결하시고 또한 서로 간에 이해하시면서 겨울방학에 잘 마무리하셔서 고3 올라갔을 때 편안한 수험생활 하시고 나중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